서기 476년 9월 4일 세계 최강 제국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천년 제국의 종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황제의 친위대 사령관이 황제를 끌어내린 겁니다. 게르만족 출신 오도 아케르. 그는 황제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배신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로마 황제들이 146년 전에 이미 로마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수도를 포기하고 동쪽으로 도망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또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 누가 들어섰을까요?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럽의 새 주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로마가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느 날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겠다. 로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천년 수도를 버린다고요? 더 심각한 건 군대까지 다 동쪽으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에는 군대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치가 너무 달랐거든요. 동쪽을 보세요. 실크로드가 있었고 향신료 무역이 번창했고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항구에는 매일 무역선이 들어왔어요. 서쪽은요, 끝없는 숲과 야만족의 약탈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쪽을 지키려면 엄청난 군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라인강과 도나우강 국경선이 수천 킬로미터였거든요. 그런데 서쪽에서 거치는 세금은 형편없었습니다. 황제는 선택했습니다. 돈 되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서쪽은 버려졌고 146년 후인 476년 예상대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입긴 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외부의 적도 아니고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사령관이 황제를 끌어내렸거든요. 오도 아케르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황제관을 벗겨서 동로마 황제한테 보냈어요. 여기 서쪽 황제관 반납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천년 로마의 끝이었습니다. 허무하죠? 로마가 무너지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유럽까지 날아온 거죠. 기원전 2세기 한 나라 무제가 흉노족을 공격했어요. 흉노는 서쪽으로 밀렸고 서쪽에 살던 부족들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3세기에 흑해까지 도달했고 그곳의 고트족은 갑자기 나타난 훈족 앞에서 선택해야 했죠. 항복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일부는 굴복했지만 나머지는 남쪽으로 달아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5세기 초 로마의 심장부에 게르만족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410년에는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했고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공포에 떨었죠.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는 수십 개의 게르만 부족이 우후죽순 나라를 세웠어요. 서고트, 동고트, 반달, 프랑크, 부르군트.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이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정답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486년 클로비스라는 20대 청년이 프랑크족의 왕이 됩니다. 그는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크족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배해야 할 로마인은 수백만 명이었거든요. 게다가 종교가 달랐습니다. 프랑크족은 게르만 신들을 믿는 이교도였고 로마인은 가톨릭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었어요. 더 복잡한 건 주변 게르만 왕국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시고트, 부르군트, 반달족 등 모두 아리우스파였죠. 무슨 차이냐고요? 당시에는 목숨 걸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믿었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었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찍혔고 로마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아리우스파를 믿게 된 겁니다. 문제는 로마인들이 게르만족을 이단 야만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클로비스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프랑크족은 고작 몇만 명인데 지배해야 할 로마인은 수백만이었거든요. 만약 로마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다면 프랑크 왕국은 버틸 수 없었죠.
496년 클로비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주변 게르만 왕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앙을 버리다니 배신자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클로비스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개종 발표 직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황이 환영 서한을 보낸 겁니다. 프랑크족을 진정한 기독교 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갑자기 클로비스는 종교적 정통성을 얻었고 수백만 로마인들도 프랑크족을 이방인이 아닌 같은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게르만 왕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둘씩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 모두 멸망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단을 믿는 야만족 밑에서는 살 수 없다며 게르만 지배층을 몰아냈고 정복자들은 소수였기에 저항할 수 없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클로비스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클로비스의 전략적 개종이 프랑크족의 생존을 보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메로빙거 왕조의 시작입니다. 근데 메로빙거 왕조에는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왕은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가 왕권의 상징이었거든요. 만약 왕이 강제로 머리를 잘리면 왕권을 잃는 거였죠. 200년이 흐르면서 메로빙거 왕들은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전쟁은 안 나가고 궁전에서 놀기만 했어요. 역사는 이들을 게으른 왕들이라고 부르죠. 진짜 일은 누가 했을까요? 궁제라는 직책이 했습니다. 궁제는 원래 왕의 비서였는데 왕이 일을 안 하니까 궁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군대도 지휘하고 세금도 걷고 외교도 하고 왕은 그냥 옥좌에 앉아만 있었죠. 732년 유럽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슬람 군대가 스페인을 넘어 프랑스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메로빙거 왕은 궁전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때 한 남자가 나섭니다. 카를 마르텔, 당시 궁제였죠. 카를 마르텔은 지금의 투르 근처에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냐면 만약 카를 마르텔이 졌다면 지금 파리 노트르담 성당 자리에는 모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뻔한 순간이었죠. 전쟁에서 이긴 카를 마르텔은 영웅이 됐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어요. 진짜 왕은 저 사람이잖아. 근데 카를 마르텔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아들 피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완성하고 싶었죠. 진짜 왕이 되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로빙거 왕가가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피피는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힘으로 왕을 몰아내면 찬탈자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그가 찾은 답은 교황이었습니다. 피피는 로마에 사절을 보냈어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교묘했습니다. 실권 없이 왕좌에만 앉아있는 왕과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궁제 중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거였죠. 교황 자카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침 교황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랑고바르드족이 북쪽에서 내려와 로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멀리 있어서 도움이 안 됐고 교황을 지켜줄 강한 군대가 필요했죠. 피핀의 프랑크 군대 말입니다. 751년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교황은 피핀을 정당한 프랑크 왕으로 인정했고 피핀은 랑고바르드족을 무찌르고 이탈리아 땅 일부를 교황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로빙거 마지막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강제로 잘리고 수도원에 갇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긴 머리가 왕권의 상징이었다는 거. 머리를 잃은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68년 피핀이 죽자 두 아들이 나라를 나눠 가졌습니다. 형 카를과 동생 카를로만. 형제는 서로를 증오했어요. 카를로만은 카르를 사생아라고 비난했고 카를은 동생을 무시했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771년 갑자기 카를로만이 죽었습니다. 20대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의심스럽죠. 카를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카를이 유일한 왕이 됐고 그는 곧 카를 대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를 샤를마뉴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카를 데어 그로세라고 부르죠. 두 나라가 지금도 서로 자기네 위인이라고 다투는 이유입니다. 카를 대제는 야망이 컸어요. 그는 30년 동안 50번 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작센족을 정복하고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스페인을 공격했죠. 유럽 대부분이 그의 것이 됐습니다. 근데 카를 대제에게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글을 못 썼거든요. 평생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죽기 전까지 침대 베개 밑에 서판을 놓고 매일 밤 연습했지만 소용없었죠. 그의 서명은 십자가 2개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외모였어요. 키는 192cm로 엄청 컸는데 목소리는 가늘고 높았다고 해요. 급하게 말하면 더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카를 대제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어요. 정복한 부족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거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작센족과의 전쟁에서는 한 번에 4,500명을 참수하기도 했죠. 잔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799년 카를 대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황 레오 3세가 로마에서 습격을 당한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교황을 끌어내리려 했거든요. 교황은 도망쳐서 카를 대제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카를 대제는 즉시 로마로 갔어요. 반란군을 진압하고 교황을 포기시켰죠. 교황 레오 3세는 감사했고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에게는 오래된 고민이 있었거든요.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교황 인사에까지 간섭했고 교회의 교리에도 입김을 불어넣었죠. 레오 3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켜 카르를 황제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교황은 두 황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독립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죠. 800년 12월 25일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절 미사가 열렸습니다. 카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황이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씌웠습니다. 로마인의 황제 카롤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와 함께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카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된 연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를의 망토 색깔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전통적으로 자주색을 입었는데 카를은 선명한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세심한 메시지였죠. 황제의 권력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주색은 로마 제국의 색이었지만 빨간색은 교회의 색이었거든요. 카를 대제는 내심 불쾌했을 겁니다. 자신이 교황에게 권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황제 타이틀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로마 제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는 카르를 가짜 황제라고 비난하며 인정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프랑크 제국이 이미 동로마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해졌거든요. 결국 12년간의 외교 협상 끝에 812년 동로마 황제 미하일 2세가 카를의 황제권을 인정했습니다. 324년 만에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순간이었죠. 814년 카를 대제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루트비히가 황제에 올랐는데 사람들은 그를 경건왕이라고 불렀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경건함이 제국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루트비히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고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840년 루트비히가 죽자마자 세 아들은 아버지의 관이 식기도 전에 서로에게 칼을 겨눴어요. 각자 제국 전체를 원했거든요. 3년간의 참혹한 형제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크인이 프랑크인을 죽이고 마을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받았죠.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 채 843년 세 형제는 베르댕에 모여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국을 셋으로 쪼개기로 한 거예요. 장남 로타르는 황제 칭호와 함께 이탈리아와 중부 지역을 가져갔고 차남 루트비히는 라인강 동쪽을, 셋째 카를은 서쪽을 차지했습니다. 카를 대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거대한 제국이 불과 30년 만에 세 조각으로 찢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시작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카를 대제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크 제국은 애초에 진짜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부족들이 억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프랑크족, 작센족, 바이에른족, 롬바르드족,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서로를 이방인으로 여겼죠.
카를 대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에 모두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항하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각 부족은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남쪽에서는 이슬람 해적이,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기마병이 쉴 새 없이 쳐들어왔죠. 약해진 프랑크 제국은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쪽의 노르만족, 바이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와 순식간에 약탈하고 사라졌어요. 심지어 프랑스의 심장부 파리까지 침입했을 때 당시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킹에게 거금을 주고 돌아가달라고 애걸했죠. 굴욕이었습니다. 9세기 말 카를 대제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크 제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987년 서쪽 땅에서는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카페 왕조, 이게 프랑스의 진짜 시작이었죠. 962년 동쪽에서는 작센 출신 오토 1세가 스스로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 선포했는데 이게 독일의 시작입니다. 이탈리아는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산산조각 났고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가 서로 칼을 겨눴어요. 이탈리아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무려 900년이 걸렸습니다. 카를 대제가 평생을 바쳐 세운 거대한 제국, 그 꿈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국은 사라졌는데 그 꿈만큼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1000년이 흐른 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카를 대제의 후계자라 선언하며 다시 유럽을 통일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150년 후 히틀러도 똑같은 꿈을 꿨지만 역시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카를 대제를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년 카를 대제상을 수여하면서 유럽 통합에 기여한 사람을 기리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를 대제의 꿈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가 유럽을 하나로 만든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 3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유럽인들은 그 기억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였다. 이 생각이 1200년 동안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987년 위그 카페가 왕이 된 후 프랑스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카페 왕조의 프랑스는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땅은 파리 주변뿐이었고 나머지는 강력한 귀족들이 지배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왕들은 조금씩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프랑스의 황금기를 다루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이끌며 유럽의 중심이 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이 세워지고 파리가 문화의 수도가 되는 이야기죠. 루이 9세라는 성왕은 어떻게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을까요? 필리프 4세는 왜 교황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템플 기사단은 왜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을까요? 영광의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재앙, 100년 전쟁까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